저 사람은 지금 자신이 24시간 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교도관 생활 15년 차. 저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주산 퀸틴 교도소 교육장에 서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 건물. 바로 사형수 독방동이에요. 여러분, 혹시 사형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남아있어요. 법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고 있죠. 인권 문제 논란, 국제사회의 시선, 정치와 법조계 내에서 집행재개에 신중한 입장이 있어서요. 하지만 몇몇 나라들은 여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0살. 교도관으로서 처음으로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어요. 축하합니다. 박민석 교도관님. 선발되셨습니다. 인사과장님이 건넨 서류에는 미국 교정 시스템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었죠. 6개월 과정. 가족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여보, 드디어 당신 노력이 인정받는 거야. 아내 수진이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고등학생인 딸 예린이도 처음으로 제 어깨를 두드려줬죠. 아빠,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기본적인 미국 교정 시스템 이론 교육이었어요. 재활 프로그램, 수용자 인권, 교도관 안전수칙 같은 것들요. 솔직히 좀 지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 배운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좀 더 민감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강사로 나온 분은 존 매튜스 교도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뭔가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사형수 관리입니다. 그 순간 교육장 안의 공기가 확 무거워졌습니다. 저를 포함해 12명의 교육생이 있었는데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교도관, 대만에서 온 리 교도관, 싱가포르에서 온 라즈 교도관.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 주제가 나오는구나. 여러분이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수 관리 방식, 장기 수용자 정신관리, 극형수 보안 및 동선 통제, 그리고 존 교도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형 집행 전후 교도관, 심리케어입니다. 심리케어? 왜 집행하는 교도관을 케어해야 하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형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존 교도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은 이미 끝난 존재예요.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죠. 이 모순이 바로 여러분이 마주할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교육은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사형수 독방은 보통 2m 곱하기 3m 크기, 침대, 화장실, 작은 책상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하루 23시간을 그 안에서 보내요. 1시간은 운동 시간인데 혼자 철창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당을 걷는 게 전부라고요. 그들과 대화할 때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마세요.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지켜줘야 합니다. 이 균형이 가장 어렵습니다. 존 교도관은 계속 강조했어요. 사형수들은 초반에는 부정과 분노 단계를 거칩니다. 항소할 거라고, 무죄라고 소리치죠. 중반에는 침묵과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지막에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입니다.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거나 자신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하죠. 혹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교육 3개월 차가 되었을 때 존 교도관이 우리를 따로 불렀어요. 여러분께 특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만 실제 사형 집행 전날의 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 나라에서도 1급 비밀로 다뤄지는 내용이에요.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숙소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는 과연 이걸 볼 준비가 되어 있나? 사람이 죽기 전날을 지켜보는 것을 정말 견딜 수 있을까? 핸드폰을 꺼내 가족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아내와 딸의 얼굴. 나는 이걸 배워서 뭘 하려는 거지? 다음날 아침 12명 중 7명이 참관을 신청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존 교도관이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길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4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 우리는 산 퀸틴 교도소 사형수 독방동으로 향했어요. 보안 검색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모든 개인 소지품을 맡기고 특수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었죠. 저분이 오늘의 대상자입니다. 존 교도관이 CCTV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 속에는 한 남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로버트 헬리슨. 15년 전 강도살인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가 집행시각입니다. 존 교도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볼 것은 한 인간의 마지막 24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이런 걸 어떻게 준비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있던 일본인 다나카 교도관이 갑자기 말했어요. 존 선생님, 일본의 방식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다나카 교도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일본은 사형 집행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사형 집행을 당일 아침에 통보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수는 그날 아침에야 오늘 죽는다는 걸 알게 돼요. 가족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유서를 쓸 시간만 주어지죠. 집행 방식은요? 제가 물었어요. 교수형입니다. 사형수의 눈을 가리고 여러 명의 교도관이 동시에 버튼을 눌러요. 누가 직접 집행했는지 모르게 하는 겁니다. 가족은요? 사후 통보합니다.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도되거나 무연고로 처리돼요. 교육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존 교도관이 다나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국제 비판이 심한 거군요.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하니까요. 네. 하지만 일본 법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수가 미리 알면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다고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는 논리죠. 저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느 쪽이 더 인간적인 거지? 미리 알려주는 것? 아니면 당일에 알려주는 것? 답이 없었어요. 자, 이제 로버트 헬리슨의 마지막 24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존 교도관이 CCTV 화면을 확대했어요. 오후 3시 15분. 로버트의 독방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교도관이 들어왔어요. 그중 한 명이 서류를 들고 있었죠. 로버트 헬리슨,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당신의 사형은 내일 2023년 4월 18일 오전 10시에 집행됩니다. 로버트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요청사항이 있습니까? 로버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딸, 제시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교도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따님께 연락했지만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로버트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교도관들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로버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30분 동안 꼼짝도 않았습니다. 저 사람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싱가포르에서 온 라지 교도관이 중얼거렸어요. 존 교도관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아무 생각도 못할 겁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있을 거예요. 15년을 기다렸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면 현실감이 없어지거든요. 오후 5시 저녁 식사가 들어왔어요. 로버트가 주문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스테이크, 으깬 감자, 콜라,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 로버트는 쟁반을 받아들고 포크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스테이크를 한 입 빼어 물었지만 씹지 못했습니다. 그냥 뱉어냈어요. 결국 물만 조금 마시고는 쟁반을 밀어냈습니다. 먹지 못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대부분 그래요. 마지막 식사를 주문은 하지만 실제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입맛이 없거든요. 오후 7시. 로버트가 책상 앞에 앉았어요.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30분 동안 썼다가 구겨서 버렸어요. 다시 썼다가 또 버렸습니다. 세 번째 종이에서야 천천히 쓰기 시작했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편지를 다 쓴 로버트는 그걸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이렇게 썼어요. 제시카에게 거부당한 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저 편지 전달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네. 집행 후 유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읽든 안 읽든 그건 유가족의 선택이죠. 밤 10시 소등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사형수 독방은 24시간 불이 켜져 있습니다. CCTV 감시를 위해서요. 로버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 뒤척였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어요. 로버트가 갑자기 일어나 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교육장 안에 우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 하지만 24시간 후 죽을 인간. 지금 저 모습을 보니 그냥 한 명의 사람이었어요. 새벽 3시. 로버트가 드디어 잠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30분마다 깼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집행 당일 아침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자해 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존 교도관의 설명이었어요. 자해요? 내일 어차피 죽는데? 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스스로 죽는 것과 국가에 의해 죽는 건 다릅니다. 통제권의 문제예요. 새벽 5시, 로버트가 완전히 일어났어요.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자기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자기 얼굴이겠구나. 오전 7시, 아침 식사가 들어왔어요. 로버트는 역시 먹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교도관 2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샤워 시간입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어요. 15분 후 돌아왔을 때 머리가 깨끗이 빗겨져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마지막 1시간, 로버트는 침대에 앉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존 교도관이 우리를 돌아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실제 집행 장면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아쉬움이 들었어요. 끝을 보지 못한다는 게.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 교도관이 CCTV를 끄며 말했어요. 로버트 헬리슨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제시카.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게 전부였어요. 교육장을 나왔을 때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본 거지? 응보? 정의? 아니면 그냥 죽음? 그날 저녁 존 교도관이 우리 7명을 따로 불렀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저희 교도소에는 전문 심리 상담사가 있어요. 교도관을 위한 상담이요? 네. 사형 집행에 참여하거나 참관한 교도관들은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사형 집행 전후 교도관 심리 케어가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를요. 집행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는 걸. 밤에 숙소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겨우 하루 24시간을 지켜봤을 뿐인데 뭔가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뀐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거기 몇 시인데? 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낮이었죠. 아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무 일도 없어. 사랑해. 갑자기 왜 그래? 무섭게.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는데 참 쉬운 일이 없구나. 교도관님, 괜찮으세요? 다음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다나카 교도관이 물어봤어요.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로버트 헬리슨이 벽에 손을 대고 우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커피를 마셨지만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음식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로버트는 지금쯤 이미 끝났겠구나. 오전 10시. 집행 시각은 이미 지났으니까요. 민석 씨, 존 교도관이 다가왔어요. 오늘 오후에 저와 함께 상담실에 가시죠. 예약해뒀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습니다. 15년차 교도관이 보면 알아요. 당신 어젯밤 잠 못 잤죠? 제 눈 밑에 다크서클을 보고 있었어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상담실. 캐서린 리 박사라는 심리 상담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앉으세요, 박민석 교도관님. 편하게 민석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민석 씨. 어제 무엇을 봤나요? 사형수에. 마지막 24시간을요. 어땠나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캐서린 박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돼요. 여기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였어요. 당연하죠. 사형수도 사람이니까요. 아니, 제 말은 저는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알아요. 강도살인이라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걸 보니까 저도 딸이 있거든요. 그냥 인간으로 보였군요. 네, 캐서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 씨, 그게 정상입니다. 당신은 인간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좋은 징조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도관입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교도관도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해요. 그녀는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상담한 교도관이 327명입니다. 그중 사형 집행 관련 트라우마로 온 사람이 89명이에요. 알아요? 그중 12명이 결국 교도관 일을 그만뒀습니다. 왜요? 견딜 수 없었대요. 밤마다 악몽을 꿨다고 합니다. 자기가 버튼을 누르는 꿈, 사형수가 자기를 쳐다보는 꿈.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죠.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캐서린 박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첫째, 본 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제 한 인간의 마지막을 목격했어요. 그게 무겁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둘째,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슬프면 슬픈 거예요.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겁니다. 셋째, 그녀가 잠시 멈췄어요. 질문을 계속하세요. 사형제도가 옳은가? 이게 정의인가? 이런 질문들이요.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장기 수용자 정신관리 과정이었어요. 무기징역수들은 평균 15년에서 30년을 교도소에서 보냅니다. 어떤 이들은 40년, 50년도 있죠. 새로운 강사인 마이클 존슨 교도관이 설명했어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희망의 상실입니다. 나갈 날이 없다는 걸 알면 인간은 서서히 무너져요. 그는 사례를 보여줬어요. 제임스라는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20살에 들어와서 지금 65살이에요. 45년을 교도소에서 산 겁니다.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내일 석방된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알아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밖은 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여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설화라는 현상이었어요. 교도소가 집이 되어버린 사람들. 사회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공포인 사람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마이클 교도관의 질문에 라즈 교도관이 손을 들었어요.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죠. 맞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수에게 재활이 무슨 의미일까요? 나갈 수 없는데 뭘 위해 재활하나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의미 찾기예요. 교도소 안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어요. 어떤 무기징역수는 교도소 도서관 사서가 되었고, 어떤 이는 다른 수용자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산 퀸틴 교도소 수용자 대상교육 프로그램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라이프 스킬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었죠. 교실에 들어갔을 때 12명의 수용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강사는 전직 수용자였어요. 2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 강사가 된 사람이었죠. 자, 오늘은 분노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커스, 45살이었어요. 여러분, 화가 날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 수용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냥 참습니다. 참는다? 그럼 그 화는 어디로 가나요? 안으로 쌓입니다.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안으로 쌓여서 독이 되죠. 마커스는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컵 모양이었죠. 우리의 감정은 이 컵과 같아요. 계속 부어만 넣으면 언젠가 넘쳐요. 그때 폭발하는 거죠. 수용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금씩 비워야 해요. 어떻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간제나는 마커스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20년 동안 화를 참았어요. 교도관한테도, 다른 수용자한테도, 시스템한테도 그냥 삼켰죠. 그러다 어느 날 폭발했어요. 다른 수용자를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독방에 6개월 갇혔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독방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화에게 먹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수용자가 물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편지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그냥 내 감정을 종이에 쏟아냈어요. 욕도 쓰고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마커스가 웃었어요. 처음엔 미친 사람 같았죠. 하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컵을 비우는 거였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마커스에게 다가갔어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교도관 연수 중입니다. 마커스가 제 눈을 봤어요. 교도관님,
요즘 힘든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도 20년 동안 수백 명의 교도관을 봤거든요. 뭔가 무거운 걸 보신 것 같네요. 숨길 수 없었어요. 일주일 전에 사형수의 마지막 24시간을 참관했습니다. 마커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로버트 헬리슨이군요. 어떻게 아세요? 여기는 소문이 빨라요. 그 사람 제 친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친구요? 네. 15년 전 같은 시기에 수감됐거든요. 독방은 달랐지만 가끔 운동 시간에 마주쳤어요.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커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복잡한 사람이었죠. 자기가 저지른 일을 후회했어요. 매일 악몽을 꿨다고 했습니다. 죽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쳐다본대요. 그런데도 사형을? 법은 법이니까요. 로버트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다만 마커스의 눈이 붉어졌어요. 딸이 자기를 용서 안 해준 게 가장 힘들었대요. 마지막까지 면회를 거부당했잖아요. 네? 로버트가 제게 말했어요. 마커스, 난 죽는 게 무섭지 않아. 근데 제시카가 날 미워하면서 사는 게 무서워. 그 애가 평생 이 짐을 지고 살까봐. 이렇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교도관님, 마커스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교도관이든 수용자든, 집행당하는 사람이든, 다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어요. 이번엔 로버트뿐만 아니라 마커스의 말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 사람이다. 그 단순한 진리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다음 날, 존 교도관이 특별 강의를 했어요. 극형수 보안 및 동선 통제였습니다. 사형수는 가장 위험한 수용자로 분류됩니다. 왜일까요? 잃을 게 없으니까요. 그는 CCTV 화면을 보여줬어요. 모든 이동은 최소 3명의 교도관이 동행합니다.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허리 체인으로 연결하죠. 탈출 시도는 없나요? 대만에서 온 리 교도관이 물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출해봤자 결국 잡히거든요. 그럼 집행이 더 빨라질 뿐이에요. 존 교도관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 한 건 있었어요. 사형수가 교도관을 인질로 잡은 사건이죠. 어떻게 됐나요? 교도관이 죽었습니다. 사형수도 현장에서 사살됐고요. 교육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사형수라고 해서 이미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전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날 오후, 실제 보안훈련이 있었어요. 사형수 이송 시뮬레이션이었죠. 저를 포함한 교육생 4명이, 교도관 역할을 1명이 사형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사형수를 독방에서 면회실로 이송하세요. 사형수 역할을 맡은 건 라즈 교도관이었어요. 저희는 그에게 수갑을 채우고 족쇄를 채우고 허리 체인으로 연결했습니다. 출발.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라즈가 넘어졌어요. 멈춰. 무슨 일이야? 발목이 아파요.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진짜로 다친 건가? 그 순간 라즈가 갑자기 일어나 옆에 교육생 목을 감았어요. 꼼짝 마! 뭐야? 훈련이었습니다. 사형수의 기습 공격 상황을 연출한 거였죠. 제 앞에 우리는 라즈를 바닥에 눌렀어요. 그는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스톱! 존 교도관이 소리쳤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7초. 실제 상황이었다면 인질이 다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숨을 헐떡였어요. 다시 한 번. 두 번째는 5초. 세 번째는 3초 만에 제압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라즈가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진짜 같았죠? 너무 진짜 같았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으면서도 생각했어요.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누군가 다쳤겠구나.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연수 4개월 차, 이제 마지막 과정만 남았어요. 사형 집행 전후 교도관 심리 케어였습니다. 캐서린 박사가 다시 강사로 나왔어요. 여러분, 사형 집행은 국가가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건 사람이에요. 바로 교도관들이죠. 그녀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형 집행에 참여한 교도관의 6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습니다. 35%는 우울증, 22%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요.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한 사람의 목숨을 끊었다는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한 교육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왜 하나요? 거부하면 되잖아요. 캐서린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거부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해고되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직장을 잃을 순 없어요. 그럼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케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케어 방법을 설명했어요. 집행 전 심리 상담, 집행 후 의무 휴가, 정기적인 그룹 치료 세션, 필요시 약물 치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캐서린 박사가 영상을 틀었어요. 한 은퇴한 교도관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도관으로 일했습니다. 그중 5번의 사형 집행에 참여했죠. 그는 60대 후반의 백인 남성이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법이 정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그 사람들 얼굴이 보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 계속 반복됐죠. 그의 손이 떨렸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안 그러면 잠을 못 잤거든요. 아내와도 멀어졌고 아이들과도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상담을 받았어요. 처음엔 거부했죠. 나는 약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내가 울면서 부탁했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라고. 그가 눈물을 닦았어요. 상담실에서 다른 교도관들을 만났어요. 모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구나. 영상이 끝났어요. 교육장은 조용했습니다. 여러분, 캐서린 박사가 우리를 둘러봤어요. 만약 여러분이 나중에 사형 집행에 참여하게 된다면, 혹은 지금처럼 참관하게 된다면 꼭 기억하세요.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캐서린 박사의 상담실을 찾았어요. 민석 씨, 무슨 일이에요? 박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형제도가 옳은 건가요? 캐서린 박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저는 심리학자지 윤리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박사님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녀가 창밖을 봤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의를 위해서요. 어떤 날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일 권리가 있나 싶어서요. 그럼 계속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캐서린 박사가 저를 봤어요. 교도관들을 돕기 위해서요. 시스템이 바뀌든 안 바뀌든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들을 도울 수는 있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시스템을 바꿀 순 없어도 사람은 도울 수 있다. 연수 5개월 차. 어느덧 귀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존 교도관이 마지막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곧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시겠죠. 그는 우리를 한 명씩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뭔가요?
저희가 물었습니다. 수영자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존 교도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든 어떤 죄를 지었든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걸 잊는 순간 여러분도 사람이기를 멈추게 될 거예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산 퀸틴 교도소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사형수 독방동 앞을 지나갔습니다. 로버트가 있었던 그곳, 이제 다른 사람이 그 방에 있겠죠. 또 다른 24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가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다나카 교도관이 물었어요. 민석 씨, 돌아가서 뭘 할 건가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뭘요? 다나카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일본의 사형제도를 바꾸고 싶어요. 당일 통보는 너무 가혹해요. 적어도 작별 인사할 시간은 줘야죠. 쉽지 않을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비행기 안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로버트 헬리슨의 마지막 24시간, 마커스의 말, 캐서린 박사의 상담, 존 교도관의 마지막 당부, 모든 게 제 안에서 뒤섞였어요.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교도관이다. 시스템을 바꿀 순 없다. 하지만 수용자들을 사람으로 대할 수는 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딸이 나와 있었어요. 여보, 수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예린이도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어요. 어땠어? 많이 배웠어? 응, 많이 배웠어. 근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여. 괜찮아? 괜찮아. 긴 비행이었어.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6개월 동안 본 것들이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진짜 괜찮아? 말해봐. 우리 부부잖아. 저는 천장을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미국에서 사형수를 봤어. 사형수? 응. 그 사람의 마지막 24시간을 지켜봤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었겠다. 응, 많이. 그래서 어땠는데?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이더라. 딸이 있었어. 우리 예린이랑 비슷한 나이였을 거야. 마지막까지 딸 걱정을 했어.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쥐어줬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죽을 자격이 있든 없든 그 순간만큼은 그냥 한 아버지였어. 알아? 응, 알아.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진이가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여보, 당신은 교도관이잖아. 당신 일은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거고 그걸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잘한다는 게 뭔데? 사람으로 대해주는 거. 아내의 말이 캐서린 박사, 존 교도관의 말과 겹쳤어요.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서울 남부교도소. 제가 15년째 근무하는 곳이에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오, 박 교도관 돌아왔네. 어땠어? 미국? 좋았습니다. 뭐 배웠어? 여러 가지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석 교도관, 수고했네. 보고서 제출하게. 네, 소장님. 배운 거 잘 활용하길 바라네. 우리 교도소에도 도움이 될 거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국에는 사형집행이 없으니까요. 그럼 제가 배운 건 무용지물인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장기 수용자 구역에 배치되었어요. 무기징역수들이 있는 곳이었죠. 박 교도관, 여기 좀 힘들 거야. 무기수들이라 희망이 없거든.
관리가 어려워. 선배 교도관이 귀띔해줬어요. 괜찮습니다. 배운 게 있어서요. 첫날 순찰을 돌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각 방을 확인했습니다. 한 방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예인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김태수, 무기수, 25년 차. 가족은요? 없어요. 다 끊었어요. 마이클 존슨 교도관이 말했던 제임스가 떠올랐어요. 45년을 복역한 그 사람. 책 읽으세요? 별로요. 왜요? 읽어서 뭐해요? 나갈 것도 아닌데. 희망의 상실. 제가 배운 바로 그거였어요. 김태수 씨. 네?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들를게요. 그냥 이야기나 좀 나눠요. 뭐 하러요? 그냥요. 저도 심심해서요. 김태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교도관이 심심하다고요? 네. 순찰만 돌면 지루하거든요. 그가 피식 웃었어요. 이상한 교도관이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약속대로 김태수의 방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수 씨. 왔네요. 오늘 뭐 하셨어요? 뭐 하긴요. 그냥 누워 있었죠. 매일 그래요? 네. 지루하지 않아요? 지루하죠. 근데 어쩌라고요. 저는 주머니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뭔데요? 소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사온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된 거. 김태수가 책을 받아 들었어요. 노인과 바다? 네. 짧아요. 한나절이면 다 읽어요. 읽어서 뭐해요? 다 읽으면 다음 주에 이야기해요. 제 생각이랑 김태수 씨 생각이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하지만 그는 책을 받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 김태수 씨, 책 읽었어요? 읽었어요. 어땠어요? 김태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인 끝까지 포기 안 하더라고요. 고기를 잡아도 상어들한테 다 뜯겨 먹었는데도. 맞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결과는 뼈다귀밖에 안 남았는데. 김태수 씨 생각은 어때요? 김태수가 책을 쓰다듬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주에 다른 책 가져올게요. 네, 그렇게 시작됐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김태수와 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김태수만 그랬는데 옆방 수영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저도 책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광수, 무기수, 18년 차. 물론이죠. 그렇게 1명, 2명 늘어갔어요. 3개월 후 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석 교도관, 무기수 구역에서 뭐 하는 거야? 독서 모임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네,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거요. 소장님이 파일을 펼쳤어요. 최근 3개월 동안 무기수 구역 징계 건수가 70% 감소했어. 그래요? 뭔 짓을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사람으로 대했을 뿐인데요. 소장님이 저를 빤히 봤어요. 미국에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달라졌어? 사람을 봤습니다. 뭐? 수용자도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계속해봐. 효과가 있으니까. 6개월 후 독서 모임은 정식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희망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요. 매주 20명의 무기수들이 참여했습니다. 김태수는 이제 도서 관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박 교도관님, 이번 주 신간 들어왔어요. 뭔데요? 시집이에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좋네요. 다음 모임 때 읽어볼까요? 네. 김태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2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라고 다른 교도관이 말해줬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이광수가 제게 편지를 썼어요. 교도관님 이거 뭔데요? 딸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10년 만에 처음 써봤어요. 10년이요? 네. 그동안은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노인과 바다 읽고 나서 생각났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가족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광수의 손이 떨렸어요. 교도관님, 이거 보내도 될까요? 딸이 읽기는 할까요? 보내세요. 읽든 안 읽든 중요한 건 이광수 씨가 포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좋은 일 했어. 뭔데? 한 사람이 10년 만에 딸한테 편지를 썼어. 수진이가 웃었어요. 잘했네. 당신답네. 응?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사람을 포기 안 하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후 희망도서관은 전국 교도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른 교도소 교도관들이 연수를 받으러 왔어요. 박 교도관님,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대하면 돼요. 그게 뭔데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번호 대신에. 그리고 눈을 보고 이야기하세요. 관심을 가져주고요. 그것뿐이에요? 네. 그것뿐이에요. 그중 한 교도관이 물었어요. 근데 사형수는요? 그 사람들도 사람으로 대해야 하나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로버트 헬리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네,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24시간 후에 죽을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순간은 살아있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대해야죠. 하지만 무서운 범죄자들인데. 맞아요.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를 멈추면 우리도 그들과 뭐가 다른가요? 교육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미국에서 배웠어요. 사형수도 끝까지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인간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요. 교육이 끝나고 한 젊은 교도관이 다가왔어요. 교도관님, 질문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사형제도 찬성하세요? 저는 웃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30년차 심리학자도 답을 못 찾았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일해요? 시스템은 제가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건 제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젊은 교도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2년 후 캐서린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민석, 잘 지내나요? 당신이 한국에서 하는 일을 들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가르친 것 이상을 실천하고 있네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스템은 못 바꿔도 사람은 도울 수 있다고. 저는 그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존 교도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민석, 다나카가 일본에서 운동을 시작했대요. 사형수 당일 통보를 바꾸려고. 쉽지 않겠지만 시도라도 하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존 다나카에게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저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3년 후 김태수가 석방되었어요. 특사였습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서요. 석방 전날 그가 저를 찾아왔어요. 교도관님, 김태수 씨 축하해요. 교도관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김태수 씨가 노력한 거예요. 김태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밖에 나가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딸이 면회 왔어요. 어제. 정말요? 네. 10년 만에 제 편지를 다 읽었대요. 하나도 안 버리고. 그래서 용서해주기로 했대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잘 됐네요, 정말. 교도관님, 저 사람 된 것 같아요. 25년 만에 김태수가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석방 후 김태수는 약속대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도관님, 저 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손주도 봤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다 교도관님 덕분이에요.
저를 포기 안 해주셔서요.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미국에서 배운 거구나. 사형제도가 옳은지 그른지 저는 여전히 모릅니다.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사람은 끝까지 사람이라는 것.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교도관이든 수영자든 사형수든 무기수든 모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희망을 잃은 사람도 포기한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저는 교도소 복도를 걷습니다. 각 방 앞에서 멈춰서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번호가 아니라 이름으로, 죄수가 아니라 사람으로. 안녕하세요, 이광수 씨. 오늘 책 다 읽었어요? 네, 교도관님. 정말 좋더라고요. 다음 주의 이야기예요. 네, 세상 사는데 참 쉬운 일이 없어요. 교도관으로 산다는 것도, 수영자로 산다는 것도. 하지만 서로를 사람으로 대한다면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미국에서 로버트 헬리슨의 마지막 24시간을 보며 배운 것입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봐요. 40살, 교도관 15년 차. 아니, 이제 18년 차네요. 거울 속 제 얼굴은 3년 전보다 조금 더 늙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여보, 저녁 먹어? 수진이가 부릅니다. 지금 가? 식탁에 앉아 가족과 밥을 먹어요. 딸 예린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아빠, 나 사회복지학과 갈래? 왜? 아빠처럼 사람 돕고 싶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좋은 선택이네. 아빠가 롤모델이야. 아빠가? 응. 아빠는 포기 안 하잖아. 사람을.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 아빠 똑 닮았네. 저는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이 평범한 저녁이, 이 따뜻한 가족이,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한 사람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바로 제가 찾은 답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